조회 명령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id 리스트는 거의 쓸 일 없어요. id라고 하는 명령어는 그냥 위치 꾹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위치에 이렇게 x, y, z 좌표를 보여주는 것, 그게 id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한번 그 다음 제가 서클도 그렸고 라인도 그렸고 렉탱글도 그렸고 폴리곤도 그렸습니다. 6개의 엣지 방식으로 다시 라인도 이렇게 또 그렸고 또 그렸습니다. 서클도 그렸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정보들이 쭉 존재하겠죠, 그죠? 컨트롤 숫자 1 누르고 클릭하면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전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프로퍼티스 창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얘는 말 그대로 조회 명령어입니다. 면적이 174mm 제곱이고 둘레가 1740mm 제곱이고 171mm고 시작점은 이렇고 레이어는 0이 있고 이렇게 확인만 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리스트 여러 개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그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근데 요 디스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예요. 얘는 많이 써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였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디스턴스, 즉 디스트 명령어입니다. 자, 디스트 그리고 점 2개 클릭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리, 각도,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참고로 F2키가 텍스트 윈도우입니다. 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플로팅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창으로 뜹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디스트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 디스턴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이번엔 에어리아요. 에어리아. 저는 요 에어리아 명령어를 조금 중요하게 봐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에어리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 CAT 2급 1급 혹시 1급 명령어 보셨나요? 캐드 활용 능력 평가 1급? 우리 2급 평가만 보셨나요? 1급은요 3D로 모델링 한 다음에 점 3개의 길이를 측정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점 3개입니다. 점 3D 모델링을 그리고 모형을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 값을 넣어주는 것, 그게 CAT 1급 평가인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 하나가 아무리 해도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정답하고 자기가 했던 정답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저도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답이 다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0.0005% 오차는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거나 제가 한 거나. 그래서 그건 합격 처리 된다고 그쪽에서 답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한국 그 CAT 2급 시험 보실 분들이 있다면 그건 감안하고 보세요. 제가 찔 때문에
네, 맞아요. 0.0005% 오차 범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근소한, 정말 근소하죠. 이 정도면 거의 오차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정도 오차는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AT 1급 시험 볼 때 이 정도 오차 범위는 허용해 주니까 요건 참고하고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그때 디스턴스 명령어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어리아 면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려 보시죠. 렉탱글 1000,1000, 서클 반지름 500. 에어리아는 면적을 계산하는 명령어입니다. 면적이요. 에어리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뭐 첫 번째 점으로 다시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과 둘레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 면적을 드래그해서 카피, 복사했습니다. 자, 면적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단위가 뭘까요? 단위요. 단위는 여기 있다.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단위가 많이 크죠?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100만 밀리미터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 제곱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전에 단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1m는 몇 밀리라고요? 1000밀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1000밀리 곱하기 1000밀리 곱하기 1000밀리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맞습니까? 공 3개 3개가 뒤로 가서 붙는 거죠.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100만 밀리미터 제곱은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꾸 천 단위 자릿수를 찍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위 환산을 좀 빨리 하라고.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1m 제곱은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원의 경우는 면적으로 계산이 될까요? 찍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없죠. 자, 이럴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원 면적과 그 다음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서클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200 250 300 350 그 다음에 제가 트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그죠? 좀 더 비정형으로 생겼단 말이죠. 자,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죠. 조금 더 도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조인 있죠.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형이 됐겠죠. 자,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하면 이렇게 면적과 둘레가 계산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와 얘의 합산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두 도형의 합산된 면적이요. 자, 에어리아 보시면 여기 add 에어리아가 있고 subtract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add 에어리아는 말 그대로 면적 더하기입니다.
면적을 합산시키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말 그대로 면적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애드 에어리아가 요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애드 에어리아 안에 포인트로 면적 계산하는 것과 오브젝트로 면적 계산하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애드 에어리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요. 똑같이 나와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 그 다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그러니까 애드 에어리아 안에 그러니까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안에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토탈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합산된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역시 지금 현재 애드 모드로 되어 있죠. 더하기 모드. 자, 엔터 그러면 엔터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번엔 중심에다가 요만큼을 빼도록 하죠. 200이었으니까 여기는 150 중심에다 여기는 200, 250, 300이니까 네, 150 똑같이 150. 자, 여기도 300. 제가 이렇게 빼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서클 여기다가도 200. 자, 더 복잡해진 거죠. 150. 제가 이렇게 원을 더 그려봤습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해되시나요? 서브트랙트를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뺄 걸 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어리아, 애드 에어리아, 오브젝트 전체를 누릅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면적 계산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면적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왜 면적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적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적산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다가 벽돌 쌓을 거예요. 벽돌을 쭉 쌓을 겁니다. 저녁에 이제 그렇게 퇴근해요. 실장님이 야, 내일 여기 벽돌 쌓을 거니까 벽돌 주문하고 가. 몇 장이요? 그러면 네가 계산해야지. 그러고 가요. 그럼 벽돌 몇 장 들어갈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적산이에요. 시멘트 몇 포대, 모래 몇 킬로그램,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벽돌 몇 장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발주를 넣고 가야 돼요. 내일 여기 어디 현장인데요. 벽돌 몇 장, 모래 얼마, 시멘트 얼마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을 거예요. 그게 적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멘트나 모래에 대한 적산은 조금 어렵고 보통 산업기사 돼야 이제 그 공식을 쓰고 기능사에서는 안 나와요. 적산은.
근데 실무 나가면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쉬운 것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벽돌의 개수는 몇 장 들어갈까요? 벽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천정에 보면 이거 덕트 타일 들어가 있잖아요. 몇 장 들어가 있을까요? 바닥에 보면 바닥 타일 들어가 있잖아요. 몇 장 들어가 있을까요? 그걸 누가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면적에서 시작해요. 되게 쉬워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이요. 이해되시나요? 천정 전체 면적 나누기 요거 자재 하나의 면적. 그럼 수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원리를 알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면적 계산을 잘해야 돼요. 면적 계산을 못하면 적산이 안 되는 거죠. 적산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견적서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벽돌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벽돌의 수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나 모래에 대한 이제 중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벽돌, 시멘트, 모래에 대한 단가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시공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회사 마진을 붙이면 결국은 이윤이 그 공사비가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견적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다 해야 돼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면 견적서가 한 이만큼 나와요. 그게 면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거, 면적에 대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원둘레 설명드렸었죠. 그죠? 원둘레도 마찬가지예요. 원둘레로부터 해서 그 철봉이죠. 철근을 구해서 밴딩하면 밴딩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밴딩 금액이고 거기다 가공비 들어가고 운반비 들어가고 페인트 이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 다 곱해 가지고 견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적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면적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견적의 시작이 바로 면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과 길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면적은 이해됐을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자, 두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합판 있죠. 합판이라고 들어보셨죠? 합판집 가면 거기가 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두께 예를 들어서 6T 6mm짜리 6mm짜리 3자에 6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 3자 세로 6자. 이해되시나요? 또 있어요. 유리집에 가도 자로 얘기해요. 생각보다 자 단위를 많이 써요. 유리집 가면 자 단위를 쓰는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긴 한데 애들이 어릴 때 한 4살, 5살, 6살 요때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걸 다 받아와요. 그 뭐였지? 그 풍뎅인가? 풍뎅이 애벌레도 받아오고 뭐 미꾸라지도 받아오고 물고기도 받아오고 그래요. 애들 이제 정서상 그런 그 동물들 물고기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고기를 좀 키웠었어요. 내과 가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다가 혹은 가재 잡아다가 키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요만한 어항에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물도 빨리 바꿔야 되고 금방 그 이끼가 금방 끼고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리로 된 어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 어항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특이하게 자반 어항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자반 어항이요. 자반.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자반 큐빅이 있습니다.
큐빅 어항이 있어요. 이 욕심껏 후배가 이제 어항을 했었거든요. 네, 자반 큐빅인데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다 그러고 가져갔어요. 자반 큐빅이에요. 여기다 물을 채우는데 그 찜통 있죠. 찜통으로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자반이요, 한자 반을 뜻합니다. 한자 반 어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도대체 한자는 얼마일까요? 한자는 30.3cm입니다. 보통 한자를 30cm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한자는 30.3cm, 보통 30cm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반 어항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자 반이니까 45cm. 근데 저는 큐빅이잖아요. 45cm, 45cm, 45cm. 와이프가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물 넣는데 그 어항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집이 등산로 바로 앞편에 살았거든요. 애들이랑 여름에 밤에 참나무 있죠. 참나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도토리 나무 있죠.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 그게 참나무예요. 도토리 열매를 맺는 걸 상수리 나무라고 하고, 그 상수리 나무의 일종을 전부 다 참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참나무에 가면 옹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멍 난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진액이 흐르는 그 참나무가 있어요. 그 진액 만져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한밤중에 이렇게 밤에 9시, 10시에 가면 그 진액 먹으려고 벌레란 벌레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모든 벌레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집게하고 곤충 채집통하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풍뎅이 이만한 거 있죠.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때다가 그 어항 그 물 싹 빼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톱밥인가요? 톱밥 깔아놓고 거기다 넣고 그 뭐지 저기 모기망 있죠? 그거 덮어놓고 애들이랑 그거 키웠거든요. 홈플러스 가면 걔네들 먹는 먹이가 있어요. 젤리 같은 거. 그거 넣어놓으면 밤에 먹고 날아다녀요. 근데 이게 윙윙 이러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붕붕 그러고 날아다녀요. 그 와이프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무섭다고. 애들은 좋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키우다가 또 방생해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자반이라는 게 한자 반 45cm를 말해요. 근데 여기 세자 6자라고 했잖아요. 한자가 30cm입니다. 그럼 3, 3은 9, 900mm에 3, 6, 18, 1800mm, 1.8m짜리. 이해되시나요? 90cm에 1.8m짜리 합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 가면 자 단위를 이야기하냐면 가구집이요. 가구집. 지금은 붙박이장이 대세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붙박이장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도입되는 시기. 그래서 저쪽에 강남이나 압구정 사는 사람들은 붙박이장, 그렇지 않고는 다 장을 사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가구집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2자 사실래요? 9자 사실래요? 그래요. 12자, 9자 그래요. 장 크기 장을 9자장 혹은 12자장,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9자장이면 장 3개입니다. 12자면 장 4개예요. 이해되시나요? 장 하나가 3자예요. 폭이 3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옷방이 따로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 방 혹은 뭐 여러분들이 사는 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옷장을 사다 넣어놔야 돼요. 그죠? 그 장폭이 얼마라고요? 90cm요. 90cm요. 이해되시나요? 세자.
세자. 이해되셨나요? 세자. 그 다음에 2100mm.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장 3개입니다. 그럼 3, 3은 9죠? 세자. 세자 3개. 그래서 9자가 되는 겁니다. 세자 4개. 그래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2자장, 9자장. 그러면 9자장이면 어떻게 돼요? 3927, 2700mm. 그러니까 방의 폭이 2700mm가 되느냐 혹은 그보다 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롱가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죠.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장의 폭 얼마예요? 얼마요? 900에 2100에 600. 폭 깊이가 600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왜 900, 그러니까 뭐 900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왜 2100일까요? 왜 2100일까요? 왜?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문 있죠. 방문도 900에 2100입니다. 폭이 900에 2100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대부분 다 900에 2100을 쓸 겁니다. 왜 900에 2100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피트. 자, 1피트는 얼마일까요? 1피트는 30.48입니다. 자하고 비슷하죠. 1피트는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1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푸트요. 발바닥 하나예요. 사람이나 아니 동양이나 서양이나 단위를 측정하는 건 비슷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해왔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미터가 지구 지구 반지름인가? 지구 지름에서 유래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미터는. 근데 그 외에 피트, 인치, 자 이런 건 다 인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서양 사람은 발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30.48c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치. 자, 이해되시죠? 25.4mm가 되고, 참고로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1피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저걸 종잡을 수가 없어요. 12를 곱했다가 6을 곱했다, 3을 곱했다, 2를 곱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그 다음에 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 평. 평단이요. 이거 면적입니다. 한 평은 얼마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3.3 미터 제곱이죠? 네.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3.3 미터 제곱은 얼마만한 면적이죠? 이게 그 초보자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저도 공간 개념이 없어요. 야, 여기 30평이래. 여기 12평이래. 우리가 도면을 보잖아요. 도면을 보면 머릿속에 공간감이 생겨서 아, 이게 이만하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근데 초보자는 그게 없어요. 공간감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평입니다. 한 평이 얼마나 크기죠?
3.3m래요. 그럼 반대로 3.3m 제곱은 얼마만한 크기죠? 3.3m 제곱은 그럼 가로 세로는 얼마일까요? 가로 세로 루트 씌워보면 돼요. 루트 3.3 하면 돼요. 이거 얼마냐면 1.8m 곱하기 1.8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8m에 1.8m예요. 더 정확하게 이거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6자 곱하기 6자예요. 현장에 가면 아주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해배, 해배, 하여튼 뭐 아인지 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루베, 이걸 배로 써도 되고 이렇게 배로 써도 되고, 해배, 루베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현장 나가면 해배, 루베 써요. 무슨 뜻일까요? 좀 되게 생소했습니다. 처음에 현장 나갔는데 해배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누가 쓰냐면 벽지 아저씨가 써요. 벽지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일 아저씨들, 그 다음에 그 페인트 하는 아저씨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평방미, 루베는 입방미라고 합니다. 평방, 입방. 옛날 소설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 언제지? 우리 입시할 때 옛날 소설, 뭐 근대 소설 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배루, 그러니까 평방, 입방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얘가 뭐냐면은 면적입니다. 해배는 면적이에요. 루베는 부피입니다. 이렇게요. 해배와 루베는 면적과 부피를 뜻합니다. 일본 말이에요. 헤이베에 류베에 이렇게 있습니다. 평방미를 헤이베에 류베에 이렇게 읽더라고요. 줄여서 루베, 해배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 나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터 제곱을 뜻하는 건 해배고 미터 세제곱을 뜻하는 건 루베라고 합니다. 루베를 쓸 때는 주로 방통 칠 때 이야기합니다. 방바닥 통미장이요. 방바닥 통미장. 그러니까 방바닥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면적 안에 높이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미터 세제곱을 뜻합니다. 방통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레미콘차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뭐 10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섞어가지고 레미콘차를 보내줘요. 참고로 레미콘 차 하나 있죠. 한 차는 6루베입니다. 6m 세제곱을 실을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차가 몇 대 들어왔나 이렇게 세보세요. 이렇게 세보면 아, 여기 오늘 대략 어느 정도 시멘트를 들이붓겠구나, 콘크리트 들이붓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철의 중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중량 계산이요. 우리가 철뿐만 아니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중량이라든지 철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중량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부피죠. 우리가 이제 설계한 부피가 있을 겁니다. 이 부피, 즉 미터 세제곱입니다. 곱하기 비중을 하시면 돼요. 비중이요. 자, 이해되시나요? 비중은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됩니다. 참고로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내가 계산한 해당 부품의 크기, 부피죠. 곱하기 비중 7.8을 곱하면 철의 중량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중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무의 부피까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나무의 비중. 근데 나무가 수종마다, 그러니까 소나무인지 혹은 뭐 참나무인지 그러니까 수종마다 중량이,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비중 찾아가지고 곱하면 중량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이제 도면을 그릴 건데 이제 레이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단면이 필요합니다. 단면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에요. 자, 중심선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뭐네요.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1900 다시 4500. 자, 트림으로 자르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으로 다 잘라냅니다. 자, 1300 다시 옵셋 3300 4000 3600. 자, 나머지는 여기가 1800이 되겠죠. 디스턴스로 1800 잘라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2100 그 다음 1200. 자, 나머지는 이제 트림으로 잘라 나가면 돼요.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자르세요. 지우고 나머지 트림으로 제거하면 일단 전체 중심선은 다 그려졌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쭉 그려보시죠. 선종류 축척을 주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 선으로 보이지만 확대하면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선 모양 축척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1대 100이요. 한 50 줄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잘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들도 선 모양 축척, 즉 LT 스케일을 한번 줘보시죠. 보시죠. 옵셋 100mm. 자,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돼요? 단면이 됩니다. 옵셋 120 다시 한번 100mm 이렇게 되네요. 옵셋 100mm 120 100 필렛.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있어요. 자, 카피. 제가 요 두 개만 복사를 해 보도록 하죠. 두 개를 복사해서 어디로 갈까요? 옆에다가 좀 다시 놔 볼까요? 얘가 기니까 좀 줄여서. 자, 벽체 전체의 두께가 얼마인가요? 420이죠. 옵셋 420, 아이고 420 나누기 2 이렇게요. 전체 벽체를 먼저 만듭니다. 필렛. 자, 이렇게. 여기는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벽을 만들어 나갔죠. 근데 지금은 여긴 어떤가요? 전체 벽을 만들고 이렇게 200. 자, 필렛. 옵셋 120. 필렛. 이렇게요. 중심선의 위치가 왼쪽 건 조금 어색하고 오른쪽 건 어떤가요? 벽 가운데 있죠. 그죠? 자, 둘 다 해보세요. 두 가지 그리는 게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려야 할까? 오른쪽이 옳은 건지 왼쪽이 옳은 건지. 사실은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건축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벽체에 중간에 중심선을 두라고 해놨습니다. 왼쪽이 맞아요. 원래는 왼쪽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지? 꽤 오래, 한 10년 안짝으로 요걸 허락을 했어요. 이 벽이 뭐라 그러더라? 내력벽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건물에 힘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형 건물은 아니고 받고 있을 때 얘를 허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돼요. 또 하나, 원래 이거 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중심선에서 210mm가 가죠. 실내 공간이 조금 줄어요. 근데 여기서 100mm만 가죠. 실내 공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시험에 보시면은 어떤 도면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도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도면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이걸 다 통일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다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게 뭐냐면 면적이요. 건물의 면적. 예전에는 건물의 면적을 중심선으로 쟀습니다. 면적을 중심선으로 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면적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면적은 똑같았어요. 근데 면적 재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면적을 재냐면 여기요. 이 안쪽 벽 있죠. 여기로 면적을 재라,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옵셋 100mm.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될 것은 이렇게 벽체를 다 100mm씩 띄워주세요. 이게 계산하기 쉽거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100mm씩 다 띄우고 색상 바꾸고, 나머지 이제 다시 필렛으로 선 정리해 줍니다. 트림할 거 트림하고 필렛 할 거 필렛하고. 음. 200mm로 다 옵셋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 옵셋, 이제 바깥쪽으로만 나가는 거죠. 단열재는 건물 바깥에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120mm 옵셋, 그 다음에 마지막 100mm 옵셋. 자, 나머지 필렛 건물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필렛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벽면이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창문을 그려야 돼요. 자, 뒤로 가기. 여기 있네요. 창문. 보통 창문 크기가 이렇게 1200에 1200 혹은 1500에 1200 이렇게 됩니다. 1200에 1200 혹은 1500에 1200, 1500에 1200, 1200에 1200. 자, 옆에다가 창문을 좀 그려보죠. 얘 냅두고 옆에다 그릴 겁니다. 자, 렉탱글 1500, 1200 가장 큰 틀입니다. 창틀이 들어갑니다. 창틀은 45mm입니다. 옵셋 45mm. 그러면 창틀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창문을 그려야 됩니다. 창문은 자 이렇게요. 렉탱글 요 끝점에서 중간점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점이 아니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얼마를 더 가야 되냐면 30mm가 더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아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다시 옵셋 창틀이요. 창문 있죠. 창문의 크기 먼저 해봅시다. 창문의 크기 60mm.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선을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이 창문 요 틀의 두께가 6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좌우로 30씩 옵셋. 자, 창틀 앞쪽에 있는 걸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됩니다. 얘를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이쪽으로 60mm 서클 30mm. 자 이렇게요. 60mm 30mm. 그 다음에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지정하고 내접하기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꼭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지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옵셋 10mm.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얘가 여기가 아닌 이쪽에 있어도 돼요.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네. 문이 이쪽으로 열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방향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미러 대칭이죠. 자, 미드 포인트에서 그러면 창문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하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면적을 이 안쪽으로 잰다 그랬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안목치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목치수하고 중심선치수하고. 안목이라는 얘기가 보란자의 눈목자, 눈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는 부분만 치수로, 즉 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눈, 이걸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벽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심선은 어때요? 벽체의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이건 벽체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벽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안목치수하고 중심선치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 안목치수를 써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뻥튀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가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됐죠. 주거의 개념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 뻥튀기를 했어요.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한 거죠. 하지 마라.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라.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평형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과장 광고로 걸려요. 딱 사람이 사는 부분만 계산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옛날 면적,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평이라고 해요. 30평이라 그러면 지금은 몇 평쯤 해야 되나? 한 25평, 24평? 옛날 평수로 30평이라 그러면 실평수로 한 24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 평수로 실평수가 24평, 26평이 지금 실평수로 28평밖에 안 돼요. 많이 줄어드는 거죠, 평수가.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거죠.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데가 이제 18평이거든요. 아파트 18평인데 방 3개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옛날 걸로 말하면 한 24평, 26평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6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18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실평수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안목치수로 계산하셔야 돼요. 안목치수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안목치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다 설명을 못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선이 삐뚤어졌네. 이해되시나요? 중간에 자른 겁니다. 중간에 자르고 하늘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정투상 하시면 돼요. 이 창문 있죠? 이 창 틀의 두께, 창 위에서 보면 창틀이 두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께가 80mm에서 150mm까지 있습니다. 80, 120, 150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종류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80짜리 쓸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150짜리 씁니다. 이해되셨죠? 벽체의 두께 때문에 그래요. 벽체의 두께. 예전에는 벽체의 두께가 320이었어요. 그래서 창틀의 두께가 120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42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틀도 150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옵셋 150. 자, 옵셋 45. 자, 트림. 여기는 단면선. 그 다음 인면선. 이렇게 되겠네요. 보시면은요, 여기는 단면입니다. 창틀이잖아요. 창틀이니까 이 부분이 창틀이에요. 여기만 잘렸지 여기가 잘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린 부분은 무슨 색? 단면색. 근데 누가 보여요?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면색. 이해되시나요? 인면색은 흰색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창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창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과제물에 보시면은요, 창문의 두께가 안 나와 있군요.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80, 120, 뭐 20, 50 이렇게 되어 있죠. 두께가 한 중간만치 쓰면 될 것 같아요. 20과 50의 중간쯤, 한 35, 40 그 정도 쓰면 맞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건 이유가 간단해요. 이 앞에 있는 건 목재창이고 이 뒤에 있는 건 알루미늄 스틸입니다. 알루미늄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이중창으로 그리되 안쪽 실내 쪽에는 목재, 나무로 된 창,
그 다음 실외 바깥쪽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창문을 그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차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는 요 두께예요. 목재는 45mm죠. 스테인리스는 스틸은 30mm. 요 차이만 주시면 돼요. 이 높이 차이는 굳이 줄 필요 없고 두께 차이도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요 중간 20에서 50 요 중간 그럼 30인가요? 35인가요? 네, 35로 전 35로 줄 겁니다. 제 맘대로. 옵셋 35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자, 옵셋 30 필렛 자, 지우고 옵셋 30 30이란다 60 자 트림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60 선을 다시 그립니다.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마감은 5번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마감 파란색이 나오도록. 파란색 잘 안 보이죠? 저는 색깔을 좀 바꿔보죠. 여러분들은 5번색 쓰시면 돼요.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파란색 쓰시면 됩니다. 자, 카피 이렇게요. 얘를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스트레치 15mm 스트레치 15mm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15mm 차이 나도록. 그러면 이 안쪽은 목재 창이고 이 바깥쪽은 스테인리스 스틸 창이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길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길 잘라보죠. 이런 식으로 보죠.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길 잘라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보이는 겁니다. 자, 라인 이렇게 그려볼까요? 트림 옵셋 150 자, 다시 한번 트림 옵셋 45 트림 여긴 단면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일단은 자, 틀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이요 얘를 한 이만큼 옮기자고요. 다 그리니까 힘들어지네요. 이만큼 안쪽으로 밀어버리죠. 자, 미드 포인트 옵셋 35mm 옵셋 60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라인, 요 가운데는 유리니까 이렇게 마감,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걸 카피한 다음에 똑같이 스트레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15mm, 여기도 15mm. 자, 이동하기, 가운데로 이동. 그러면 단면 만들어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2개짜리요. 보시면 여기 2개짜리가, 이거 2개짜리 그렸으니까 이거 4개짜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400에서 3000 사이로 씁니다. 2400에서 3000 사이로 써요. 자, 여기가 1200, 1500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1500 나누기 2, 750이죠? 근데 4개죠? 곱하기 4. 얼마 나와요? 3000이요. 그러니까 2400이든 3000이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3000, 1200 옵셋 45mm.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옵셋 60mm, 그리고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트림. 자, 이렇게 한쪽을 만들어 봅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대칭이요. 미러.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대칭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린 이 창은 일반적인 조그만, 크기가 작은 조그만 창이에요. 근데 거실 창문은 어떤가요? 창이 크죠? 거실 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골뱅이 3000, 2400.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옵셋 45mm.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똑같아요. 자, 30mm. 트림. 그 다음 미러. 방금 그린 거랑 똑같죠? 뭐만 달라진 거예요? 높이만 달라진 거죠? 자, 2번째 방법입니다. 이거 분해할 겁니다. 옵셋 45mm. 그 다음 분해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이 아랫선입니다. 옵셋 2100. 옵셋 45mm. 아래쪽으로 45mm. 트림.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높이 2400, 2100. 여기까지가 2100이고 여기까지가 24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가 2100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해요. 여기가 2100이고 아래로 45mm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2400이고 아래로 45mm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렉탱글 나머지는 똑같아요. 미드포인트, 옵셋 60mm, 라인, 미드포인트, 옵셋 30mm, 좌우, 가운데 지우고 트림, 다시 트림, 미드포인트, 아니 미러,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미드포인트, 옵셋 60mm, 라인, 미드포인트, 옵셋 30mm, 이레이즈, 트림, 그 다음 미러. 자, 얘가 옛날식 문입니다. 옛날식이면 어느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좋냐면 60년대 1960년대 창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쓰는데 300mm 이렇게 위로 올려요. 요즘은 2100mm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2400mm 이렇게 썼고 요즘에는 여기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씁니다. 턱을 만들어서 쓰고. 자,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자, 여기죠. 이 부분이죠. 방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포인트에서 선을 긋고, 자, 1500이니까 1500 나누기 2, 트림,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2개 그리면 되겠군요. 카피, 이쪽이 바깥쪽, 이쪽이 안쪽, 미러, 대칭,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 완성됐네요. 하나 완성시켜 보실까요? 옵셋 1500 나누기 2, 트림, 카피,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미드포인트, 옵셋 1500 나누기 2, 카피,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동하기, 네, 그러면 기본 3개는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는 거실창이죠. 그러니까 미드포인트에서 옵셋 1500 좌우로 한 번씩, 트림, 자, 특성일치. 오, 여기 안 그렸네요. 그죠? 자,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아요. 옵셋 150, 트림,
창틀 45mm. 다시 트림. 자, 얘네들이 단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길게 그립니다. 역시 중간만 그립니다. 자, 반 자를까요? 왜냐면 반전시켜야 되거든요. 미러 시켜야 되거든요. 옵셋 35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필렛 옵셋 60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라인 이런 모습이군요. 여기다 유리도 껴볼까요?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자, 마감선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모습이네요. 얘를 미러로 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하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환기 창문 있고 화장실 창문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창문 들어가야죠. 여기도 화장실 창문이니까 화장실 창문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환기창인데 그냥 환기창 냅두시고 여기는 건너뛰시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려서 한번 넣어 보시죠. 주방 화장실 창이에요. 욕실 창 같은 경우는 크기를 크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욕실 창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900에 600만큼 아주 작아요. 주방 환기창 같은 경우는 기본 1200mm를 사용합니다. 두 개예요, 주방 환기창은. 창문 사이즈도 외워두세요. 뭐 일반 미서기창, 내장 미서기창, 화장실 창, 주방 환기창 4개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안 돼요. 벽체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벽체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나요? 끝에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죠, 그죠?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100mm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옵셋 100mm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건 약식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옵셋 100mm. 자요,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시공을 해요. 시공을 할 때 벽을 먼저 세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벽하고 단열재하고 외부 마감하고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로 벽체를 시공을 하고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하고, 그래서 단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오른쪽 걸 써요. 그럼 오른쪽대로 그리시면 돼요. 취업했는데 왼쪽으로 쓰네요? 그럼 왼쪽 쓰시면 돼요. 첫날부터 일시키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과거에 그렸던 도면들을 줘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좀 봐봐. 그리고 도면을 좀 줘요. 도면 보면 돼요. 아, 이렇게 그렸구나, 어떤 자재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바쁘고 급하면 첫날부터 일시키겠죠. 근데 이제 그때 살짝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나.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했는지 왼쪽으로 했는지 살짝 보고 그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부분들 다 고쳐야 돼요. 결국은 다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 방문으로 넘어가죠. 방문의 크기가 900에 2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렉탱글 900, 2100. 아이고, 그 다음 방문 틀을 그려야죠. 옵셋 40mm. 그 다음 라인 꼭지점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얘는 가상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심선을 썼었는데 좀 바뀐 건지 제가 잘못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은선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은선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은선으로 그려도 되고 아주 좁은, 이렇게 작은 은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은선을 쓰던가
아니면 중심선 쓰던가. 자, 이렇게 표시해 보시죠. 분해합니다. 옵셋 900, 그 다음에 옵셋 60, 서클 반지름 30. 네. 적당히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끊습니다. 중심선이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900mm인 이유는 손의 위치.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를 자를 겁니다. 방문은 뚜렷해요. 200mm입니다. 이 폭이 200mm예요. 자, 이렇게요. 이 두께가 200mm입니다. 사실은 200mm보다 조금 더 두껍기는 해요. 마감을 포함하면 200mm에 마감 20mm, 20mm, 240에 10mm씩 더 나가니까 260mm가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200mm로. 자, 그 다음 옵셋 40mm. 두께가 35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35mm 안쪽으로 각각 이렇게 35mm씩 하고 이쪽으로 10mm를 움직입니다.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요철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안쪽으로 10mm. 자, 트림 선 연장하고요. 다시 한번 트림. 이런 모습입니다. 방문 틀의 모습이, 그러니까 문지방이라고 하죠. 문지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문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렉탱글로 그리시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방문을 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표시 있잖아요. 여기가 경첩이 있는 고정단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죠. 이쪽이 열렸다 닫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선의 의미는 바로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이 열리는 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시키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물론 방문을 이쪽에다 달아서 이쪽으로 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열어도 돼요. 다만 공간이 좁아서 이쪽으로 열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다 홀을 그립니다. 자, 시작, 중심, 끝으로 하면 되고,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중심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끝점은 여기가 됩니다. 자, 속성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그러면 방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카피, 복사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없는 게 대세죠. 방문 없는 게, 문지방 없는 게 대세잖아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 위치가 내려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은 단차가 있고 한쪽은 단차가 없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얘를 조금만 더 응용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닫아 버리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지방이 있는 것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제대로 그리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만 약식으로 그릴 거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 표시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리냐면 미드 포인트까지요. 그 다음에 미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분들 있죠? 양쪽으로 열리는. 이거는 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파일이에요. 여기 문, 아이고, 여기 문 보이시나요? 이거 점선이 아니고 1.3선입니다. 여기는 표시 안 돼 있네요. 그죠? 여기도 1.3선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어디 거냐면 한국 그 표준이요. KS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인면 표시 보이시나요? 여기 1.3선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1.3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저도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점선으로 표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책도 많아요. 저도 헷갈려요. 뭐가 옳은 건지.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처음 배웠을 땐 1.3선으로 그리라고 배웠고 1.3선의 역할이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빨강색 1.3선으로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즘은 점선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법이 바뀐 건지 통칭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KS 표준에 보면 아직 1.3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거 찬이라고 아까 수업 시간에. 자, 여기를 이렇게 저처럼 1.3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카피. 자, 간혹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가 없고 간혹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얘는 지금 테두리를 그려놨지만 이 테두리 없이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얘나 또는 이렇게 테두리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면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문 없이 뻥 뚫린 곳,
이해되시나요? 문 없이 그냥 뻥 뚫린 것. 그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X 표시로 이렇게 표현돼요. 요거는 그냥 통로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통로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진 거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진 것들은 문입니다. 이건 문이란 뜻이고, 이건 통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문이란 뜻이고, 자, 한번 여러분들도 통로 표시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이제 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문이. 방문을 여기다가 벽에다 딱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기서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이 벽에서 100mm를 띄우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방문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요? 100mm만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900 이렇게 된 겁니다. 개고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렸으니까 요걸로 갈까요? 카피. 자,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복사해서 쓰면 되겠군요. 자, 로테이트 90도 회전시키고 카피.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문이 이쪽으로 열리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열려버리면 이만큼이 데드 스페이스, 즉 죽은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요 뒤쪽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쓰겠죠. 자요.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가구